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봄이 막 다가와가지고요. 좀 따뜻해지고 있는 시기라서 기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최근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우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법인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을 법인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이라는 걸 우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살려면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이라는 것을 은행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나라 뭐 1,000원, 만원 단위의 원화를 가지고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이런 걸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는 은행의 계좌를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5개의 원화 입출금 계정을 갖고 있는 거래소가 있죠. 그 5개 거래소가 각각 은행을 다 이제 다른 은행을 쓰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마다 다른 은행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와 연동되어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새로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계좌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또는 내가 범칙금을 내야 되면 계좌번호가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계좌번호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은행에 그 계좌가 없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신한은행 지로번호 계좌번호 나와 있으면 거기로 돈을 입금하면 법칙금 납부가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그건 가상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국세청이든 또는 이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어떤 A라는 업체가 법인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법인 계좌 안에 또 이제 각각의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유번호에 따라서 그 계좌번호가 나누어져 있고 그 계좌번호로 저는 입금을 하면 내가 범칙금을 냈든지 또는 세금을 냈든지 납부한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때 나는 중요한 건 뭐냐? 그 해당 은행의 계좌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계좌는 사업자랑 또는 국세청, 뭐 세금 국가랑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계좌를 이미 개설을 해놓은 데다가 나는 돈만 넣으면 되는 거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은 뭐가 다르냐면 나는 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해야 되고 거래소에도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소랑 은행 사이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반드시 내 돈은 은행을 통해서 거래소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내가 그 해당 은행에도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서 거기에 가입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왜 얘기를 했냐? 그러면 법인은 어떤가?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운영해요. 우리 회사도 비트코인 좀 사놔야 되겠어. 나 개인 말고 회사 돈으로 사고 싶고 회사 자산으로 그걸 보유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겠죠? 은행에다 계좌 개설하고 그 은행 통해서 돈을 보내고 거래소 계좌가 연동이 돼서 내 돈을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를 가지고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 이 과정을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현금을 이체를 시키고 싶어도 은행에서는 그런 일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여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왜 발생했냐?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은 2021년도에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고 작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국가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건 2017년도부터였어요. 2017년도 말에 갑자기 가상자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막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그리고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그때 우선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막 오고 갔냐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너무 과열이 돼 있는데, 가상자산이 이게 기초적으로 근본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거래를 억제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응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던 게 우선 금융투자회사, 법인들은 가상자산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었지만 법인 실명 확인 계좌가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하거나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투자도 하지 말고 너네가 보유하고 있던 돈이든지 뭐 고객의 돈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금융회사 보유 자산으로 가상자산 투자하지 말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이런 데 지분 투자도 하지 말고 거기에 대여도 해주지 말아라 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2017년도에 나온 건데 만으로 7년이 지났고 횟수로는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 기조가 사실상 유지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막 급격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규제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법인 투자 같은 경우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반 투자자가 90% 이상인 시장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은 법인 계좌가 안 되니까 100%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도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 국내 거주자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 인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는 어떻냐? 해외는 개인들의 투자가 오히려 조금 더 느렸고 법인 투자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산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시장은 기관 중심, 법인 중심으로 시장이 이제 커져 나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잃고 막 김치 프리미엄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와 올라간다 이러면서 막 투자하고, 근데 또 떨어지면 개인들이 막 손해보고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 시장과의 괴리도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법인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된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라는 행정명령 얼마 전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이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생각해보면 법인 투자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어떤 데 많이 쓰일까요? 송금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송금용으로는 사실 이제 외국환 거래법 이슈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어쨌든 법인 결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페이팔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터나 비자 같은 데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개발이나 이제 실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결국 법인 간의 결제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법인 계좌도 안 열리는데 법인 결제가 가능한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우리나라는 1단계로 법인 위주로 이제 이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부터 허용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 전략자산 구축은 결국 국가가 비트코인을 자기네가 일정 수량을 항상 보유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국가에서 일정 수량 보유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석유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옛날에 국가에서 금을 보유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국가가 보유한다는 건 결국 법인도 비트코인 어느 정도 비축해둬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이런 선상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전제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겠냐?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 계좌로 첫 스타트를 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ETF예요. 비트코인 ETF는 결국 어떤 구조가 되냐면 금융회사 중에 하나인 자산운용사가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의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법인 계좌도 이제 열 수가 없고 일반 법인 계좌도 열 수 없고 금융투자회사도
비트코인 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처음 단계로 돌아가면 뭐부터 허용해줘야 되냐? 법인계좌 개설부터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지금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11월 6일 날 논의된 사항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허용을 해주자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금지관행이 굳어져 와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구조가 좀 왜곡이 된 측면이 있으니까 법인계좌 빨리 열어주자라고 이제 위원들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허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다고 해요. 법집행기관은 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주체가 돼야 될까요? 매도에 더 많은 비중이 있겠죠. 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료를 어떤 다른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 수익이잖아요. 이게 포르노 사이트 운영도 불법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도 불법이니까 불법행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 당연히 불법 수익이겠죠. 그거는 이제 보통 몰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겠죠. 이걸 현금화해야 되는데 현금화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 계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거래소 계좌를 열어주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국세청도 체납자가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 말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방법이 없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위해서 우선 법인계좌 열어주겠다 는 것이고요. 비슷한 구조로 이제 비영리법인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떤 곳이냐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 수수료로 직접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인으로 코인을 교환하는 마켓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이제 그 가상자산으로 받게 되는데 가상자산을 처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도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근로자들한테 돈도 못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상자산 현금화 필요 법인에게 법인계좌를 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부터 단계적 시범적 허용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는 자금 세탁 방지 장치를 보완을 하고 공시를 강화하고 회계 처리 방법을 이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금융회사가 직접 매매하거나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허용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하려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직접 보유하거나 이제 매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해서 법집행기관은 작년 말부터 이제 계좌 발급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영리법인 공동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가상자산의 기부나 후원 관련해서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직접 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매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투자 재무 목적의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권 상장 법인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 홍콩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상품 잔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해지면 바로 일반 법인의 투자나 매도, 매수가 허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발표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런 동향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법인도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거래와 관련된 이제 허용 시점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이 되는 이 내용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